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채널 하나를 개설했습니다. 쇼츠 영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영상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심심할 때 한번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진고구려 귀후라는 황금도장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책보구님 채널에서 방송되었듯이 문제가 많은 황금도장입니다. 책보고님께서는 고구려가 진나라 사람에게 하사한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진이라는 한자가 크고 맨 앞에 나와 있다는 이유, 그것이 바로 주어가 됩니다. 주어가 되는 곳 또는 사람이 쓰는 도장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황금도장은 정교하게 현대기술로 만들어진 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도장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4세기경 중국의 서진과 고구려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유물입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독특한 외교 방식인 책봉 체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도장에 새겨진 글자의 의미. 진고구려 귀이후. 이 도장에 새겨진 글자는 진고구려 귀이후입니다. 각 글자를 분해해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진, 서진이라고 져 있겠죠? 중국의 서진 왕조 265년부터 316년, 이 도장을 수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고구려, 우리 민족의 고대 왕국인 고구려를 뜻합니다. 이 도장을 받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귀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귀, 글자 그대로는 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당시 중한 사상을 가진 중국 왕조의 입장에서 주변 국가나 민족의 지도자가 중국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 복속하거나 동맹을 맺는 것을 미화해서 표현하는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후, 여기서 아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후작을 의미하는 자규입니다. 공후, 댁자, 남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높은 주의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록입니다. 귀후라는 말은 중국 문헌이나 한국 문헌에는 없는 문장입니다. 항상 자기를 내리면은 장군이나 왕 등으로 표현합니다. 우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내세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2번, 고대 시점에서의 해석, 단순한 복종이 아닌 외교 전략. 이 도장의 의미를 단지 현대적인 종속관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고구려와 서진의 입장에서 이 도장이 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다각적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A. 서진 입장, 책봉을 통한 질서 유지. 외교적 안정. 서진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강력한 세력으로 정쟁한 고구려에게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적대 관계를 피하고 동북방 국경에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중화 사상을 과시해 직접 통치한지는 못하더라도 주변국의 군주에 자귀를 하사하는 책봉 형식을 통해 서진이 동아시아의 중심이라는 명분과 권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귀라는 단어 자체가 이러한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비, 고구려 입장,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취하는 외교술,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 고구려 입장에서는 귀라는 다소 굴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명칭을 받아들이는 대신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국인 서진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인정받는 실리를 취한 것입니다. 선진문물 수용 및 교역, 공식적인 관계 수립은 안정적인 교역과 선진문물 수용의 통로를 확보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국지적 지위 확보, 서진으로부터 높은 자귀를 화적을 받았다는 것은 고구려가 주변 다른 세력들보다 높은 국지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독립, 고구려는 이러한 징후를 받았다고 해서 서진의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서진과 전쟁도 불사하는 등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국가로서 실리를 위한 외교적 제스처며 책봉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3번, 유물의 중요성과 논란. 이 도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성,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를 증명하는 실물 유물, 특히 왕에게 수여된 공식 인장은 밝은 데가 거의 없어 매우 희귀합니다. 역사 기록의 증명, 삼국사기나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된 고구려와 중국의 책봉 관계를 구체적인 유물로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이든 진위 논란. 하지만 이 유물은 정식 발굴 절차를 통해 출토된 것이 아니라 경매시장에 갑자기 등장했기 때문에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서체, 재질, 제작 기법 등에 대한 정밀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그 가치를 공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장은 가짜일까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 당시의 모든 외교적 사실이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왕이 아닌 고구려의 특정 부족장이나 유력 귀족이 개별적으로 받은 인장일 수도 있습니다. 정교한 위작, 고대 금속공예와 인장 스타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에 정교하지 만드는 가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연관 가능성, 중국 측에서는 이 인장을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증명하는 유물이라고 해석해 동북공정의 논리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유물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진고구려 귀유라는 명칭이 새겨진 이 특정 유물은 출토경해가 불분명하고 문헌 기록에 뒷받침되지 않아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경매에 나온 유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고구려 귀호 인장을 경매에 내놓은 일본인 소장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사의 고객 비밀 유지 원칙, 크리스티와 같은 세계적인 경매 회사들은 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물을 판매하려는 출품자, 즉 소장가나 구매자, 즉 낙찰자의 정보는 당사자가 직접 공개하지 않는 한 외부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물의 민감성, 이 인장은 진위 논란과 더불어 중국의 동북공정과도 연관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유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장가 본인이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경매를 주관했던 크리스티 홍콩 측에서는 이 유물을 일본 개인 소장품, 즉 A Japanese Private Collection 이라고만 밝혔을 뿐 소장가의 구체적인 신상이나 유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장가의 신원과 마찬가지로 그가 유물을 소장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역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경매사 측에서 내놓은 단편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장가의 가문이 1900년대 초반 일본의 교토의 한 상인에게서 구입하여 대대로 소장해왔다. 하지만 이 설명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큰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일본인 개인 소장가가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다. 의심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 증거 없는 가문의 이야기.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주장은 출처를 증명할 수 없을 때 흔히 나오는 설명입니다. 1900년대 초에 구입했다는 영수증, 감정석, 당시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스토리만으로는 유물의 짐이나 합법적인 취득 경로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2. 1900년대 초반을 하는 시점의 문제. 이 시점은 바로 일제강점기와 겹칩니다. 당시 수많은 우리 문화재가 도굴, 약탈,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반출되었습니다. 따라서 1900년대 초 일본에서 구입이라는 설명은 혹시 도굴품이라 작물, 즉 작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불법 반출된 문화재임이 밝혀지면 국제적인 환수 문제로 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 경위를 숨길 수밖에 없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3. 위작 가능성. 만약 이 인장이 현대에 만들어진 가짜라면 애초에 소장하게 된 역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품처럼 보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가문이 소장해왔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떳떳하고 합법적인 영유로 취득한 유물이라면 굳이 그 출처와 역사를 비밀에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소장 이력, 즉 프로베낭스는 유물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출처가 불분명하고 비밀에 쌓여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 인장이 1.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이거나 2. 정교하게 제작된 위작일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견되었을까요? 1번 한반도. 사실상 시작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러일전쟁 승리로 대한제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확고한 일본은 정치, 군사고문 등을 박연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인 관리, 학자, 골동품상, 모험가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고분 발굴과 문화재 수집, 즉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시기는 1910년 한일평화, 즉 광복 이후 대한제국을 강제 평합하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면서 약탈이 국가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독부는 고적 조사자업이라는 학술 조사의 위피를 쓰고 전국의 고분과 유적지를 발굴하여 중요한 유물을 일본으로 반출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합법을 가정한 강자적인 단출이 가장 극심한 시제의심이 나왔습니다. 2번, 만주, 즉 맨추리아. 본격적인 시기는 1931년 만주사변 맨추리아 인시덴트, 1945년까지 일본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 전역을 무력으로 점령한 1931년부터 본격적인 유물 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듬해인 1932년 꼭독이 나로인 만주국 만주를 세우면서 만주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만주국의 자원을 수탈하는 것과 더불이 고구려, 발해, 요, 금 등 만주 지역에 있던 고대국들의 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수거하는 유물을 약탈했습니다. 3번, 하북평원, 즉 헨웨이 플레인, 중국 북부. 본격 교는 시기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1945년까지. 베이징, 당시 베이핑 인민의 로구교 사건을 빌미로 중일전쟁을 일으킨 1937년부터 하북평원 중군 북부를 포함한 중국 본도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과 점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베이징, 당시 베이핑 등 하북평연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자금성과 같은 궁궐과 박물관, 개인 소장가들의 유물들을 조직적으로 약탈이나 파괴했습니다. 군자력을 앞서는 가장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형태의 약탈이 자행된 시기였습니다. 유물의 발견의 이역은 한반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구받는데 초반을 교토의 상현에게서 구입해야 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들어온 시기는 1900년대 초반 이전입니다. 고구려의 중심지는 하북평연입니다. 그러므로 이 황금 인정을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